범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데요. 의심받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만든 알리바이. 하지만 너무 잘 짜여진 알리바이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내죠. 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2013년 7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1시 경기도 화성의 한 파출소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함께 사는 쌍둥이 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였습니다. 신고 나흘 전 언니로부터 힘든 일을 정리하고 일요일에 돌아오겠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돌아오겠다던 언니는 약속한 일요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경찰 눈엔 이게 단순 가출로 보이지 않았죠. 곧바로 언니가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는데요. 오산의 한 거리를 지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언니가 아닌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또 실종자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실종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실종자 여성인데요. 급한 일을 해결하고 일요일에 가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요일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성이 자기 그 동생, 네. 쌍둥이 여동생이라고 해요. 네. 동생한테 나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다 해결하고 오겠다 하고 사실은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제 승용차가 있었어요. 네. 그 차를 타고 나갔는데 네. 들어오겠다는 일요일까지도 그 연락이 들어오지 않고 또 연락이 두절돼 버리니까 네. 가족 측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여성이 차를 끌고 나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외제차에는 다른 남성 예. 운전자가 있었다. 빨리 CCTV에 찍힌 그 남성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빨리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남성을 행방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이제 검거를 했어 일단은. 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자신은 지인한테 이 차를 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폐차 판매 영업 사원인 거예요. 네. 아마 이제 폐차 직전에 그런 차를 사가지고 또 파는 그런 영업 사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성 행방은 모른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경찰에서 나와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인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폐차 알선업자였다고 하는데 그 폐차를, 그러니까 차를 넘기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승용차는 앞으로 운행하지 마라. 운행하지 말라고요? 운행하지 마라. 네. 그다음에 승용차는 바로 가져가서 바로 즉시 폐차를 해달라. 만약에 즉시 폐차를 못하는 경우가 돼서 세워둘 일이 있으면 네. 반드시 덮개를 씌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네. 해달라. 이거는 벌써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단풍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또 하나 수상한 정황이요. 이 폐차 알선업체가 폐차 판매 업체에게 차량을 넘긴 시점이 그 여성이 실종되기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남성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차량 알선업자에게 돈을 1,300만 원 정도를 5월경에 빌렸습니다. 네. 빌린 후에 6월 26일경에 다시 이 폐차 알선업자에게 이 차량을 인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간 것은 그 후 7월 1일경에 실종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폐차 알선업자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혹시 누구였습니까? 네, 이 경찰은 이제 이 폐차 판매 사원에게 넘긴 알선업자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바로 쌍둥이 동생, 그러니까 남편, 제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부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매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부라는 사람이 일단 그 자신의 아내의 언니 차를 넘긴 건데요. 실종 신고 당시에 직접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월 1일날 여동생이 와서 신고를 하고 알아온 거야. 지금 알아온 거야. 근데 세상에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 뭐 폐차를 넘긴 것만으로 해서 무조건 예. 올가맬 수는 없잖아요. 좀 그렇죠. 추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내가 처형의 차량을 몰래 파는 거는 맞다. 네. 그렇지만 난 살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그러니까 폐차하는 차 말고, 네.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그 차, 이 트렁크에서. 다른 차량에서? 처형, 그 사람, 없어진 사람의 혈흔과 머리 핀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남성이 처형을 살해한 셈인데 왜 살해했을까, 처형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처형과의 관계가 뭐 그리 나쁠 수가 없는데요. 근데 둘이 이제 있게 된 날이 있었는가 봐요. 네. 그랬는데 그때 물론 평소에도 자기가 나빴겠지만 너 같은 X 만날 것 같아서 내가 결혼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없인 여겼는데 그날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자신에게 말다툼하다가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날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6월 26일 날 살해를 했는데, 7월 1일 날 실종 신고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실종 신고하기까지 뭘 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일단은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단은 처형의 집에 가서 처형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네. 살해한 이후에 여행 가방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그 시신을 자신의 트렁크, 승용차 트렁크에 옮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의심 피하려고 거기에서 처형 휴대폰으로 네.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 볼일을 보고 일요일 날 오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위장 문자군요. 예, 위장 문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벌었죠. 네. 그리고는 이틀 동안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는 시신을 싣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밤 10시쯤에 집에서 약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기도 오산의 한 공터에다 안매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뒤에 아내하고 뻔뻔하게 같이 가가지고 네. 처형의 실종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틀 동안 차량에 시신을 실은 예. 건 어디다 혹시 매장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상당히 아마 시체 처리에 부심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남성이요, 살해를 인정했다가 갑자기 엉뚱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진술이었나요? 네, 지금 그 살해된 여성과 네. 그리고 남편의 어떻게 보면 이 처는 같이 이제 처제 어떻게 보면 이 쌍둥이 자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같이 이제 좀 사업을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좀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네. 권리금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됐고 그 중에 일부 권리금을 아내가 받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한 그 여성분이 그거를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편에게 조금 불만을 토로를 한 결과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살해를 교사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찾아갔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여성의 핀잔을 듣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분노가 일어서 살해를 하게 됐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의 계좌를 추적을 했겠죠. 추적을 해서 당시에 이제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었는데 근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본 결과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판독 불가 그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살해하도록 시킨 것이다. 자신의 언니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판독 불가 나오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거짓말 탐지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 반응, 네. 그다음에 진실 반응, 그다음에 거짓도 진실도 아닌 그 세모표, 네. 즉 말하면 판독 불능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독 불능 반응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규정상.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아내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도 이 사람이 네. 이 아내 이 처가 사주해가지고 내가 그 살해했다고 자꾸 미루니까 네. 이게 거짓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판독 불능 상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가 시켰다는 그 말이 예. 아내가 판독 불가가 나오면 좀 경찰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 미리 사전에 이 차를 미리 처분하기로 하고 미리 돈을 받은 정황이라든지 네.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건 처의 사주에 의한 것보다는 강도의 목적으로 살인한 거로 인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도 지금 보면 살해 당시에도 출근한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뭔가 계획 범죄의 정황이 엿보인다. 경찰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살해 당일날이 6월 26일이잖아요. 살해 당일날 아침 8시 30분에 식구들한테 나 출근할게 그러고 나온 다음에 마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가족들은 다 출근한 걸로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 한 10시 반 정도에 다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마치 출근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시켜놓고는 10시 반경에 찾아가서 처형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저 가방에 넣어서 자신의 트렁크에 그 시신을 옮긴 다음에 다시 마트 주차장으로 와서 거기에다 그 대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때는 택시를 타고 저 처형집으로 가서 처형차를 끌고 나오거든요. 그거 얘기하면 살해한 이후에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죠. 차량을 처분하려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처형이 자신을 무시해서 살해를 한 게 아니라 혹시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 외제차를 노리고 그러한 처분비를 노리고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지금 처형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얽혀 있었고 무시도 당하고 뭐 그건 다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처가살이를 하다가 처형한테 무시를 당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거냐 아니면 이 외제차 뭐 1,200만 원 정도 지금 넘기기로 한 것 같은데 그 돈도 목적이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1,200만 원 때문에 사실은 살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일단 이런 정도의 이제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쟁점도 법정에 갔을 때도 강도 살인이냐 아니면 뭔가 감정이 격분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일단 제명에 대해서는 단순 살인과 그다음에 사체 은닉으로만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처형이었고 그리고 처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를 인멸을 하기 위해서 공터에 매장을 했고 그리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종합을 해서 1심에서 25년이라는 중형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25년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2심 법원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되던데 이거는 왜 감형이 된 거죠? 예, 지금 이경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강도 살인으로 보질 않고 그냥 살인으로 봤거든요. 살인으로 보면은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10 내지 16년입니다. 그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말이죠. 근데 10 내지 16년을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25년을 지금 선고했잖아요. 그러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중 요소라고 합니다. 더 그러니까 무겁게 처벌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를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강도 살인은 아니라고 봤고 그 다음에 사체를 손괴하거나 훼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다만 매장한 것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가중할 만한 요소가 25년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보통 동기 살인에 가중 요소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이제 사체를 그 매장한 것을 은닉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년으로 감형을 해서 확정을 하게 항소심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살해 도구나 사체 은닉 도구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계획적이라보다는 우발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총망받는 당시에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농구 선수였다면서요? 네, 한때 이제 농구 천재로도 불렸습니다. 굉장히 총망받던 전직 프로 농구 선수였는데요. 허재의 뒤를 이을 만한 선수로도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는 중퇴를 합니다. 적응을 하지 못했던 건데요. 이 어려서부터 농구 천재 이게 불려왔고 또 싫은 소리 한번 듣지 않았던 그가 이제 대학에 올라가고 프로팀에 입단함부터 기합을 받고 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은퇴를 한 후 이제 처형에게서 무시받는 그런 발언을 듣고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실종자 찾기인데요. 오늘의 실종자는 바로 이틀 전 실종된 터라 골든타임이 더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60초 후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